알아두면 쓸데많은 영국사 이야기. 5번째 이야기. 마그나 카르타에 서명한 존 왕과 최초의 의회를 탄생시킨 시몽드 몽포르. 존 왕이 그토록 꿈꾸던 왕위에 오른 것은 13세기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13세기는 영국에서 봉건 제도가 절정을 누리던 시기로 융성한 영국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떨친 가장 화려한 시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둠즈데이 북에 따르면 헨리 2세 시절에 영국에는 약 100여 개의 중소도시가 있었지만 그 후 도시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순식간에 300여 개로 늘어났습니다. 이들 중소도시는 거액의 세금을 내는 대신 일정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가 발전하면서 상공업에 종사하는 소귀족들이 중추 세력으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시민계층은 국왕에게 봉건 영주들의 권력을 제한하고 왕권 중심의 통치를 요구했습니다. 존 왕에게는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안목이 부족했던 존 왕은 시민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내기에만 골몰했습니다. 그는 프랑스와 전쟁을 위해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처드 1세 때에는 1인당 1마르크였던 기병들의 부역 면제세가 3마르크로 무려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뿐 아니라 존 왕은 각종 잡세를 늘려 상인과 시민을 핍박했습니다. 존 왕의 탐욕은 끝이 없어 교회의 풍족한 재산에도 움짐을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1209년부터 3년 동안 존 왕은 교회 재산 약 28,000파운드를 몰수했습니다. 종교적 지도자로 존경받던 주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 북외로 도망쳤습니다. 그러자 존 왕은 이 틈에 교회 소유의 땅과 집을 왕실 재산으로 몰수했습니다.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가 교회의 재산을 몰수하는 존 왕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존 왕을 파문하고 성사 금지령으로 잉글랜드 내에서 모든 종교 의식을 금지했습니다. 이 조치는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유럽 군주들은 종교가 통치 기반이라 그리스도교도 신분 박탈은 폐위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더구나 종교는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라서 종교활동 금지는 존 왕에 대한 분노와 증오로 연결되었습니다. 교황의 분노와 백성의 원성이 자자한 가운데 프랑스와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지지하지 않고 기사들마저 외면하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존 왕은 결국 대륙의 영국령 땅 대부분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선대부터 지켜오던 영지를 전부 잃자 백성은 그를 조롱하여 실지왕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잉글랜드인들은 존 왕의 무능함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급기야 대귀족들마저 반기를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대귀족들의 지지 아래 교회와 평민, 기사들이 연합해 존 왕에게 권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존 왕의 잘못을 나열하고 서명이 제정한 법률을 준수해 시민의 권리를 존중하라는 요구서였습니다. 존 왕이 거부하자 귀족들은 무기를 들고 런던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자신이 막다른 골목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존 왕은 귀족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1215년 6월 15일 격렬한 논쟁 끝에 겨우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국왕의 권력을 제한하고 신하와 백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권리 요구서에 서명했는데 이것이 바로 마그나 카르타, 즉 대헌장입니다. 총 63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대헌장은 왕권을 견제하고 귀족의 경제, 사법, 정치적 특권을 존중하며 교회의 이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존 왕이 대헌장에 서명을 함으로써 내란의 위기는 모면한 듯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로빈 후드와 마그나 카르타. 지난번 사자왕 리처드 편에서 소개한 영화 로빈 후드에서도 마그나 카르타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합니다. 의적인 로빈 후드가 마그나 카르타를 이끈 주역으로 소개되는 것이죠. 실제로 로빈 후드가 마그나 카르타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복정을 일삼던 존 왕을 이긴 것의 가장 상징적인 것이 마그나 카르타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존 왕으로서는 대헌장을 승인한 것은 참을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결국 얼마 후 구비 용병을 모집하여 자신에게 반기를 든 귀족들을 공격했습니다. 존 왕에 대한 신뢰를 잃은 귀족들은 폐위를 주장하며 반란을 일으켜 다시 내란이 폭발했습니다. 그러나 존 왕이 전쟁 도중 죽자 그의 어린 아들 헨리 3세가 왕위에 오르면서 내란도 끝이 났습니다. 헨리 3세 이후의 국왕들은 대헌장의 법률적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대헌장은 왕권을 견제하는 사법 원칙으로 영국의 역사 발전에 큰 영향력을 미쳤고 오늘날 영국 헌법의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영어의 파리아먼트는 라틴어를 어원으로 한 프랑스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대화나 협상을 뜻했으나 나중에는 정치가들 사이의 담판이나 변론, 회의를 뜻하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전제 왕권이 절정을 이루던 13세기 유럽에서 최초의 의회가 영국에서 탄생했습니다. 존 왕이 죽은 뒤 그의 아들 헨리 3세가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헨리 3세도 아버지 존 왕과 마찬가지로 왕권을 제한하는 대연장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1227년에 그는 친정을 시작하면서 국고를 늘리기 위해 대연장의 조항을 무시한 채 병역 면제세를 중복으로 과세했습니다. 이 때문에 나이가 들어 군대에 들어갈 수 없거나 세금을 낼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땅을 몰수당했습니다. 프랑스 공주를 아내로 맞은 헨리 3세는 왕비의 프랑스인 친척을 불러들여 중요 관직에 임명하고 총애했습니다. 이에 귀족들은 불만이 넘쳤는데 대회의를 열어 국왕에게 영국 귀족들의 참정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회의를 통해 귀족들이 힘을 모으고 의견을 결의하자 사람들은 대회의를 의회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1258년에 시칠리아 국왕이 죽자 헨리 3세는 친척 관계를 내세워 자신의 둘째 아들 에드먼드를 시칠리아 왕위에 앉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선 교황과 타협을 했습니다. 에드먼드에게 시칠리아 왕위를 주는 대가로 교황이 시칠리아에서 벌이는 전쟁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당시 잉글랜드는 3년 연속 흉작으로 경제가 악화일로였는데 헨리 3세가 가진 명목으로 세금을 거두자 원성이 하늘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귀족들은 헨리 3세의 매제 시몽드 몽포르를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시몽드 몽포르는 23살에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건너와 상류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물이었습니다. 그 후 헨리 3세의 여동생 엘리너와 결혼하면서 왕실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시몽드 몽포르의 신분이나 지위를 보면 그는 마땅히 국왕에 충실한 우모자가 되어야 옳았습니다. 그러나 평소 헨리 3세가 시몽드 몽포르를 업신여겨 싫어했기 때문에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몽드 몽포르는 왕의 친척임에도 가장 먼저 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1258년 4월 귀족들의 강요로 헨리 3세는 옥스퍼드에서 왕이 지명한 대신과 귀족 대표가 12명씩으로 구성된 왕실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귀족들이 곤궁해진 국고를 채워주는 대신 헨리 3세는 왕실위원회가 제출한 개혁안을 승인했는데 이것이 옥스퍼드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왕권을 크게 제한해 15명의 대귀족으로 구성된 귀족위원회가 국정에 참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귀족위원회는 매년 3번 소집되어 중대사를 결정하며 왕국의 고위 관리들은 왕과 귀족위원회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모든 귀족이 국왕과 대립 관계에 있어 궁지에 몰린 헨리 3세는 조례를 승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옥스퍼드 조례는 대연장을 이은 성문헌법으로 정기적인 의회 소집을 규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헨리 3세는 왕권에 맞선 귀족들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맞선 귀족들을 처단하려고 헨리 3세는 오랜 준비 끝에 친위대를 결성했습니다. 드디어 1262년에 옥스퍼드 조례를 취소하는 명령을 내렸고 이에 분노한 시몽드 몽포르는 귀족들과 합세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1264년 5월 귀족연합군은 로이스 전투에서 왕실 친위대를 격파하고 헨리 3세와 그의 아들 에드워드를 포로 붙잡았습니다. 이로써 시몽드 몽포르를 우두머리로 한 귀족연합은 잉글랜드의 실질적인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1265년 1월 시몽드 몽포르는 대연장에 관련 조항에 따라 국서를 논의하기 위해 국왕의 이름으로 런던에서 의회를 소집했습니다. 이 의회는 120명의 성직자와 23명의 귀족 대표 및 각 주에서 선출된 2명의 기사 대표와 각 도시에서 선출된 2명의 시민 대표가 참여했습니다. 이것은 영국 최초의 의회로 훗날 시몽드 몽포르 의회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귀족들 사이에서 권력 다툼이 벌어지면서 잉글랜드는 다시 내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 기회를 틈타 감옥에서 탈출한 헨리 3세의 아들 에드워드는 그해 8월 군대를 모아 귀족연합군을 격파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에드워드 1세와 브레이브 하트. 에드워드 1세는 성군이었지만 적에겐 자비가 없는 잔혹함으로 유명했습니다. 멜 깁슨과 소피 마르소가 주연한 영화 브레이브 하트에서 스코틀랜드의 귀족 윌리엄 월레스가 맞서는 인물이 바로 에드워드 1세입니다. 실제로 에드워드 1세는 스코틀랜드를 통일한 후 그곳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만큼 에드워드 1세가 스코틀랜드 통일에 집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화와는 달리 실제로는 윌리엄 월레스가 먼저 죽고 에드워드 1세는 몇 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에드워드 1세를 너무 냉혈한으로 그렸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에드워드의 고모부이자 귀족연합군의 우두머리였던 시몽드 몽포르가 전사했습니다. 귀족들은 에드워드가 절대왕권을 회복해서 의회 제도가 파괴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뜻밖의 에드워드는 말버러 제정법을 공포해 귀족들에게 많은 권리를 양보하고 내란을 종결지었습니다. 왕권을 회복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싸움은 무모하며 의회를 존중해야 통치가 수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1295년 11월 에드워드는 프랑스와 스코틀랜드, 웨일스와의 전쟁을 위한 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식으로 의회를 소집했습니다. 이 의회는 과거 시몽드, 몽포르 의회를 본떠서 소집되었는데 이후 영국 의회 구성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모범의회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영국의 의회 제도가 정식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회 제도의 가장 주된 기능은 입법으로 국왕의 세금을 징수하려면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했습니다. 의회의 탄생은 영국 정치 사상 획기적인 일로 이후 영국 정치 투쟁의 양상을 바꿔놓았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백년 전쟁으로 이어집니다.